네, 미국에서 1년 중 이동 인구가 가장 많은 명절이 바로 이 땡스기빙데이 연휴,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주말에 북동부 지역 일대에 폭설경보가 내려져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도로 피해, 항공교통에 비상이 걸리는 등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추수감사절 연휴 관련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국립기상청은 어제 북동부 지역에 대설경보를 내리고요. 오늘까지 적설량이 60cm에 달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심한 곳은 이제 일반 그 대도시에는 한 60cm, 그리고 산간 지역이나 이렇게 심한 곳은 무려 120c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웬만한 작은 어린아이 키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이리호 남부, 이제 미국의 5대 호가 있잖아요. 대형 호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리호인데, 이리호 남부 연안,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 이곳은요, 내일까지 계속 눈이 오는데, 내일까지 눈이 적설량이 무려 150cm, 무려 1m 50cm까지 적설량이 달할 수 있다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 오하이오주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주변의 5대호 연안에 계시는 분들은 내일까지는 좀 폭설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5대호 중에서 이리호, 그리고 온타리오호 등 소위 그 지역의 그 차가운 기류는 이제 겨울만 되면 이제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요. 호수 위를 지나면서 이 기류가, 차가운 기류가 호수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호수 효과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그 호수 효과 때문에 겨울철 강추위를 동반한 폭설이 이 5대호 연안 지역의 주변으로는 항상 이렇게 내립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설로 일부 지역에서 이동이 매우 어렵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때 이제 친구 집, 친척 집, 가족 집 이게 방문했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상청이 발표한 그 내용 중에서 좀 섬뜩한 것도 있어요. 할 수 없이 차량 운행을 하게 될 경우에 만일 결국 차를 타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량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되 차 안에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여분의 물, 그리고 비상 식량, 그 다음에 블랭킷 같은 두꺼운 두툼한 그 블랙 담요, 그리고 여분의 옷, 이런 것을 충분히 실어놓고 차를 운행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나요. 얼마나 그 심한지. 자, 펜실베니아주와 뉴욕주 북부를 잇는 그 프리웨이의 일부 구간은요, 어제 폐쇄됐습니다. 자, 뉴욕주 버팔로시 남쪽에 있는 페리스버그 등 일부 지역은 적설량이 1m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도 많이 사는 곳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겁니다. 1m가 넘는 적설량. 정말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실감이 안 나는, 상상이 안 되는 정도의 적설량입니다. 이번 폭설은 미국에서 1년 중 이동량이 가장 많은 이 땡스기빙데이 연휴를 맞아서 역대 최대 인원이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찾아서 먼 거리를 이동한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내린 것이라서 더 이제 피해가 심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5대호 일대에 위치한 각 주정부는 비상 상황에 돌입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5대호 인근의 주라는 게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냐? 뉴스 들으면 가끔 이제 겨울 때마다 특별히 5대호 인근에 눈이 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또 비도 많이 옵니다. 강추위가 닥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5대호 인근의 주라는 게 대체 어디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크게 보면 6개 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미시간주죠. 대표적입니다. 미시간주,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주, 그리고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또 앞서 말씀드렸죠. 오하이오주, 그리고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한인들 진짜 많이 거주하는 뉴욕주, 이렇게 6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긴급 성명을 어제 내고 호수 효과에 따른 강설이 뉴욕주 일부로 지금 이동해 오며에 따라서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주의 가용한 인원을 모두 동원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5대호 인근에 계신 분들이 혹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출퇴근하거나 할 때 이동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긴급 리콜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FDA에 따르면요, 최근 그 코스코에서 판매된 계란이, 코스코 계란이 싸고 품질도 좋고 그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코도 지금 비켜가지 못하고 있네요.
코스코에서 판매된 계란이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제기돼서 이 공급업체인 핸섬 브룩 팜스, 요거 잘 외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핸섬 브룩 팜스 측이 자발적인 리콜을 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엘라바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등의 이 코스코 매장에서 이제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거는 코스코가 자기네가 직접 이게 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이제 코스코가 직접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클랜드, 이 코스코 본사가 이제 시애틀에 있잖아요. 시애틀 인근 커클랜드 시티라는 곳에 있어서 그런 이름을 쓰는 모양입니다. 자, 커클랜드 시그니처 유기농 목초 사육,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커클랜드 시그니처 올게닉 패스처 레이즈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24개 팩짜리 계란이 지금 리콜 대상입니다. 자, 리콜 대상은 플라스틱 달걀 포장. 주로 이제 코스코에는 플라스틱 포장되어 있는 게 있고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요건 이제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에 이제 뭐라고 찍혀져 있는 걸 잘 보시면 돼요. 줄리안 코드 327. 줄리안 코드 327이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요건 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리콜이 완벽하게 됐으면 없을 것이고 지금쯤은 아직도 리콜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줄리안 코드 327 이라고 인쇄된 상품은 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2만여 케이스가 이제 납품이 됐다고 하는데, 자, 해당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들은요, 코스코 매장에 반품하거나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즉각 폐기 처분하라고 이 FDA가 밝혔습니다. 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설사, 발열, 위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증상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고 6시간, 길게는 한 일주일 후에 시작이 되는 경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빠르면 뭐 다음 날부터 이제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늦게는 일주일 안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 먹은 지 한 4, 5일 됐는데 아직 이상 없는데 괜찮겠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환자 대부분은 한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되지만 이제 고통을 호소한 후에 빠르면 3, 4일 후에 회복이 되고 늦어도 일주일 안에 회복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면역 체계가 특별히 이제 약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치료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을 겪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오이도 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돼서 리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식품유통회사, 요거는 Sun-Fed Produce라는 회사가 판매한 오이인데요.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서 역시 대량 리콜이 시작됐습니다. 이 오이를 먹은 미 전국의 18개 주에, 광범위하게 18주에 걸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20여 명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자, 해당 오이는 멕시코에서 재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un-Fed Mexico라는 Sun, S-U-N, 그 다음에 FED, Sun-Fed Mexico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사시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FDA는 이 오이를 재배한 멕시코 농산물 회사 거래처인 다른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유통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또 어디에다 납품을 많이 했을 수 있잖아요. 한 군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멕시코의 Sun-Fed Mexico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오이 지금 전량 리콜, 그 다음에 조사 중에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 많이 하셨나요? 자,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은 어느 정도가 됐을까 궁금한데요. 미국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소비를 조금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반면에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그 오프라인 매장 직접 가는, 어찌 보면 좀 추억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잖아요. 직접 가서 막 사고 그러는 거. 그런 추억의 쇼핑 패턴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스터카드가 잠정 집계한 거에 따르면, 왜 마스터카드가 이런 거 할 수 있죠. 비자 카드나 이런 곳에서 왜 카드로 많이 사니까. 자, 블랙 프라이데이인 지난달 29일 금요일 미국의 소매 판매액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비해서 3.4%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작년보다 14.6%나 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는 것이요. 자, 소비 증가를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견인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프라인 판매액은 작년보다 0.7%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오프라인도 늘었네. 그런데 그 2%대인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0.7% 상승이라는 것은 사실상 감소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실질 소비는 지난해보다 좀 감소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고 유통업체들이 할인 기간을 블랙 프라이데이 전부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그 후까지 좀 연장한다거나 하는 그 분산된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오프라인에 몰려가서 매장에서 사는 소위 말하는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일은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 소매업체들은 쇼핑객 기대에 부응하고자 그 접근 방식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욱 편리한 쇼핑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을 넘어서 할인 행사를 계속 그 며칠까지 연장한다거나 오늘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는 곳도 있고요. 때로는 블랙 프라이데이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금요일이니까 한 수요일, 화요일 이때부터 40% 세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딜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분산하면서 온라인 쇼핑으로 아무래도 좀 많이 몰린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온라인 쇼핑은 14.6%나 적지 않은 수치죠. 증가했다, 늘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TV를 사야 한다면 지금 사야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딜이 아직 안 끝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물건을 사기 좋은 지금 시즌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텔레비전이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 신차 구매도 지금 적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룰러 폰 스마트폰 같은 것도 지금 적기다라는 평가입니다. 그 외에 노트북이나 전자기기 등.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텔레비전이 지금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게 있죠.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이 관세 정책. 이것에 따라서 이제 올해 이후에 TV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소매업체들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 또 사이버 먼데이, 오늘이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등등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을 구매의 적기로 꼽고 구매하기 아주 좋은 시즌이다라고 그 소매업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업체들은 그리고 이제 소매업체를 넘어서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만드는 제조사들 하면 대표적인 게 삼성, LG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대대적으로 판촉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대삼성이, 대LG가 판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이나 LG의 그 미국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가면 지금 40%, 50% 세일 막 광고하고 있어요. 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 관계자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입품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그때 취임을 하면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관세를 실제로 말이 그렇지 안 그럴 수도 있다. 시간을 좀 질질 끌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 있지만 섣부른 예측하지 말고 실제로 관세를 올린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당연히 이곳에서 이제 특히 텔레비전 같은 것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제 수입하는 게 많으니까. 자, 경제 전문지인 마켓워치도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관세 정책이 적용되기 전인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을 꼭 이용해야 한다라면서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자동차 또는 전자제품 또 TV 같은 것을 찾고 있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구매의 적기다. 자칫하면 내년에 넘어가면 가격이 엄청 오를 수 있다. 지금은 할인도 많이 해주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할인도 안 해주고 거기다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죠. 가격 인상까지도 이제 할인도 없어지고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 텔레비전 제조 회사들도 최고 성수기인 4분기 들어서 이 활발한 판촉 행사에 지금 당장 나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많이 팔기 위해서. 특히 초대형 프리미엄 TV 제품의 그 할인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TV나 이런 것도 할인은 물론 합니다만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고급이면 고급일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할인폭이 더 큽니다. 지금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할인폭이 아주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미국 홈페이지, 미국 웹사이트를 가보시면요, 그 주력 제품인 75인치 TV를 비롯해서 85인치, 그리고 이건 뭐 제일 큰 TV죠. 98인치형 네오 QLED 4K, 이게 아주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TV를 기존 가격에서 작은 것은 $1,500에서, 그리고 이제 큰 거 98인치 사이즈도 크면서 QLED 프리미엄 고급형인 경우에는 무려 $6,000가 지금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6,000가. 원래 얼마길래 $6,000씩 깎아주는 거야. 네, 원래 막 2만 불씩 하죠. 네. 아울러 이제 OLED TV는 최대 $2,100 할인,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이라는 것은 최고 $1,300 할인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웹사이트에, 삼성 웹사이트에 그렇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 삼성보다 더 많이 파는 게 LG인가요? LG전자 역시 미국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이 OLED TV를 모델이나 크기에 따라서 $500에서는 많게는 한 $5,00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83인치 LG OLED, LG는 이제 OLED TV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LG OLED EVO라는 모델을형은 기존 대비 $2,100 지금 할인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2,100 할인해서 $3,299. 그리고 세계 최대 97인치 OLED EVO TV의 경우, OLED EVO TV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가 LG의 97인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는 한 25,000불 해요. 원래는 한 25,000불 하는데 $5,000 할인해서 $19,999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가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86인치 QNED 미니 LED 모델도 최초 출하가 대비 거의 반 가격인 $1,800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한 3,500불 할 겁니다. 이게 이제 $1,800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올해 테스트한 최고 TV인 OLED TV의 할인을 이번 연말 시즌에 놓치지 말라라면서 다양한 블랙 프라이데이 OLED 이 TV 할인 판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어진 텔레비전 수요 둔화가 프리미엄 고급 TV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연말에 본격적으로 판매 증가가 나타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지금이죠, 북미 시장 내에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출하량은 작년 대비 약 한 20%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텔레비전 큰 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거거익선이라는 말입니다. 거거익선. 원래 오래전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거거익선은 뭐냐면 클수록 좋다 이겁니다. 텔레비전 클수록 좋다. 이 거거익선 트렌드입니다 지금. 그래서 초대형 TV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체 TV 시장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치가 이 거거익선 큰 TV 쪽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프리미엄 TV인 OLED도 75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의 출하량이 올해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비해서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등 이 북미 지역은요, 75인치 이상 초대형 OLED의 절반가량이 판매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TV 시장이죠. 이렇게 최고급형의, 최신형의, 그 다음에 초대형, 이런 TV를 살 수 있는 소비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캐나다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리미엄 TV, 최고 프리미엄 TV 시장이 이제 미국, 캐나다인데, 업계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대형 TV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력 있는 가격대, 이게 옛날 같으면 뭐 4만 불, 5만 불 했을지도 모르는데, 또는 뭐 부르는 게 가격 막 이랬는데 요즘은 한 2만 불, 그것도 5,000불 깎아서 15,000불 막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뭐 영화나 TV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 넷플릭스 같은 거 많이 보고, 뭐 유튜브도 TV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TV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더 큰 화면과 더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거 익선 클수록 좋아. 이제 어떤 분들은 아유 난 텔레비 크면 막 어지러워서 싫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좀 바뀐 스타일입니다. 한 10년 전쯤 됐나요? 10년 조금 넘었었는데, 제가 조카가 많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조카가 세봐야 되는데, 일일이 세봐야 되는데, 얼추 제가 한 13명 조카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장조카가 이제 삼성전자 지금 한국에 고위 임원으로 지금 있는데, 그 친구가 한 10몇 년 전에 한 부장급이었나? 과장급이나 그때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왔었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며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마침 텔레비전, TV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한국의 삼성에서 TV 디파트먼트에 있으니까 제가 좀 같이 가자. 베스트바이 가려고 그러는데 삼촌하고 같이 가자. 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저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거, 뭐 몇 인치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보던 것보다 그냥 조금 더 큰 그런 거를 이제 기웃기웃 이제 보고 있었더니 이 조카가 하는 말이 아유 삼촌 더 큰 거 사세요, 더 큰 거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큰 거는 그 좀 정신없어, 너무 가까운 것 같고 뭐 어지러울 것 같고 뭐 그렇게 클 필요가 있어, 무슨 영화관도 아니고 집인데. 그리고 집이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도 되면 모를까 일반적인 집들은 TV를 보는 곳과 TV를 놓은 곳과 내가 있는 곳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선 요 정도가 이제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걸 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조카가 얘기한 게 거거 익선을 저한테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말 듣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큰 걸 샀어요. 그 집에다 갖다 놓고 보는데 좀 어색하더라고. 너무 크니까 막 정신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좀 정신없다 야 그랬더니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3일이면 적응됩니다. 3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갔는데 정말 3, 4일 뭐 길게 잡아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너무 크다고 느껴졌던 TV가 금방 적응이 됐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건 그로부터 한 1, 2년 동안 그 TV를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요거보다 좀 더 큰 거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더 큰 거 샀는데요. 그래서 요즘 거거 익선의 트렌드가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공감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하튼 이번 연말까지 텔레비전을 사고 싶으면 이게 적기다. 플러스 알파 새 차도 적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들 이번 연말까지가 적기다. 최소한 내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서 관세 때려 매기기 전까지가 적기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있었던 트럼프 당선인의 그 고위직 지명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돈인 부동산 개발업자, 사돈도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큰 딸의 시아버지죠. 부동산 개발업자인 찰스 쿠슈너를 주 프랑스 대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우리 사돈인데 우리 사돈을 대사로 지명한 겁니다. 친인척을 정부 요직에 기용했다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이 프랑스 대사로 지명을 받은 그 트럼프의 사돈 찰스 쿠슈너라는 사람은요, 과거 그 범죄 혐의를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사면은 됐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그 사면권을 행사한 것도 트럼프 당선인이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인선은 그 논란에 좀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를 통해서 뉴저지 출신 찰스 쿠슈너를 주 프랑스 미국 대사 후보로 지명하게 돼서 기쁘다라면서 그는 훌륭한 업계 리더이자 자선사업가 겸 협상가로 우리나라와 그 이익에 강력한 옹호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찰스 쿠슈너는요, 트럼프 당선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 큰딸이 이방카잖아요. 이방카의 남편이 제러드 쿠슈너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찰스 쿠슈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큰딸 이방카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아버지죠. 자, 그 시아버지가 되는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그리고 트럼프의 사돈인 이런 사람이 이제 프랑스 대사로 임명됐는데 일단 그 찰스 쿠슈너는 어떤 사람이냐? 유태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2세입니다. 그 부친의 아파트 사업에 관여하면서 뉴욕에서 관여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 부동산 개발업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습니다.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과 그런 면에서는 삶의 궤적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부동산을 배웠고, 그래서 본인도 결국은 부동산 개발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이게 이제 트럼프와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좀 결이 비슷하니까 말도 잘 통하겠죠. 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찰스 쿠슈너는 탈세, 불법 선거자금 제공, 또 증인 매수, 거짓 증언 등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4년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사 인준권을 가진 연방 상원의 검증 문턱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일도 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매형, 본인의 매형 윌리엄 슐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찰스 쿠슈너의 그 매형인 윌리엄 슐더가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할 때 자신에게 좀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 성매매하는 여성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모텔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매춘부를 매수해서 자신의 매형인 그 슐더와 같이 들여보내서 그 안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매형이 뭐 이러니 저러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 어떻게 매형한테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넣어서 이렇게 CCTV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 자신한테 불리한 입장을 했다 하더라도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닌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어떻게 매형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드러나면서 막장극의 주인공으로 참 논란이 대상이 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찰스 쿠슈너가 트럼프 당선인의 사돈이다라는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 프랑스 미국 대사로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시에 그 찰스 쿠슈너를 기소했던 그 연방 검사는 누구냐면 훗날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었다가 또 갑자기 트럼프에게 비판적인 성향으로 변모한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그때 이 찰스 쿠슈너를 기소한 검사였습니다. 이때 크리스 주지사가 뭐라 했냐면 연방 검사 시절에 정말 파렴치범이다. 정말 악한 파렴치범이다. 뭐 이렇게까지 욕했어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그런데 이제 퇴임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찰스 쿠슈너를 전격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이번에 전격 사돈 어른을 프랑스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자, 큰딸의 시아버지를 프랑스 대사로 지명했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큰딸의 시아버지를 프랑스 대사로 지명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어서 작은딸의 시아버지도 고위직에 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주말 그 중동 문제 담당 고문에 자신의 작은딸 티파니 트럼프의 시아버지를 임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레바논계 미국인인 마사드 블로스라는 자신의 사돈을 아랍 및 중동 문제에 대한 선임 고문으로 임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둘째 딸 티파니 트럼프의 시아버지인 블로스는 대선 때 아랍계와 무슬림계 미국인 지도자들을 수차례 만나서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 노력의 대가를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트럼프 당선인 지난 주말 동안에,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큰딸의 시아버지를 프랑스 대사로 임명했고 작은딸의 시아버지는 중동 문제 선임 고문으로 임명했다라고 한 줄로 요약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지금 밀월 관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밀월 관계는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전국적인 관심거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의 그 브로맨스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인 성격인데다가 두 인물의 개성이 워낙 강해서 밀월이 곧 깨질 것이다 라는 관측이 일단 많습니다만 상당 기간 협력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자, 언론들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인수팀과 가까운 한 정계 소식통은 이달 초에 그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또 다른 우두머리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 성향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조만간 그 머스크에게 실증이 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평소 자신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인물이 있는 걸 싫어해서 이 머스크와의 관계도 머지않아 깨질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한 공화당 측의 그 로비스트도요, 트럼프의 측근 그룹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휘하에 있기에는 너무 거물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내가 전 세계의 최고 인물이야, 내가 제일 머리 좋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 많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트럼프가 자기보다 한 단계 반 단계 낮은 자리에 데리고 있기가 서로가 부담되는 거죠. 좀 더 신랄한 논평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분석가나 논평가들도 그 두 사람의 자아도취형, 두 사람은 모두가 스스로 자아도취형이라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의 그 자아도취형의 거물들의 그 허니문은 얼마나 오래 갈지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대선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뭉친 동맹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백악관 취재를 맡고 있는 매기 하버먼 선임기자, 이 뉴욕타임스라는 것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그 신문이잖아요. 진보 성향의 신문인 그 뉴욕타임스의 선임기자가 말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매우 독특하다라면서 하지만 꽤 오래 이어질 것으로 나는 전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기 하버먼 선임기자는 둘은 공통점이 있다. 머스크도 트럼프처럼 갑부 중에 한 명으로 트럼프는 부의, 재산이 많은 것에 엄청나게 끌리는 사람이고 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재산의 많음과 지성이 뛰어남과를 거의 동일시하는 사람이라 둘의 관계는 꽤 오래 갈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재산이 많으니까 무조건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이 둘의 관계는 얼마나 오래 갈 거예요?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2달도 못 간다. 그러니까 취임식이 끝나면 한 2달 정도 가다 끊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한 2년은 안 가겠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한 6개월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쪽의 소식 2가지만 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 밟는데 차량이 급발진했습니다 라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운전자 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국가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가 14건에 달했는데요. 이는 작년 1년 동안 있었던 105건을 올해 10월 그 10달 동안에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지난 7월 달에 시청역 그 주변에서 급발진 때문에 행인들이 뭐 4-5명이 막 사망하고 정말 참혹한 그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운전자가 급발진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급발진 주장이 더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막 급발진이라는 거예요. 사고만 나면. 이 사고만 나면 운전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근거 없이도 무조건 급발진 주장을 먼저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5년 동안 한국의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 중에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몇 건이냐? 제로, 0건이었습니다.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었다라는 결론이 거의 다 내려진 겁니다. 80 몇 %. 그 나머지 15%는 뭐냐? 이거는 판정 불가. 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경우가 85.6%였고요. 나머지는 차량이 너무 크게 파손돼서 감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는 그럼 소위 말해서 이제 급발진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인지 알고 밟아놓고서 막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잘못 운전한 사람. 그 연령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60대가 148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0대가 27%, 50대가 18.0% 순으로 50, 60, 70대가 거의 다였습니다. 왜 그럼 80대는 없어? 네, 80대는 운전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급발진 주장할 건수도 없죠. 그래서 50, 60, 70대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사고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이제 앞으로 조사가 이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그 운전면허증 시험을 어렵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수 관계자는 급발진 확률은 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치고는 좀 징그럽네요. 하필이면 이런 비유를 하죠. 네. 로또 맞을 확률보다 적다? 이런 비유를 쓰면 조금 웃고 넘어갈 텐데,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낮은 확률이다라는 얘기인 것만은 알아듣겠습니다. 자, 영화 배우 정우성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그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 지금은 아니지만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 혼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희경 전 차관은 자신의 SNS에 정우성의 아들을 계속해서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거슬립니다. 그러지 맙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서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정상적인 부부인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는 혼자 살고 있고 이런데 그 아이가 무슨 죄냐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서 아이를 혼외자다, 혼중자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가 뭐냐면, 한국은 이제 정상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양부모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둘이어도 상관없지만 양부모의 자식들 있고, 또 학교는 어떻게 해서 밟아갖고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조금 검정고시를 봤다든지 이런 식의 있으면 정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제 얘가 비유가 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어떤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준점에서,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약간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그 지독한 강조를 하는 것이 더 조장된다라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 혼외자라는 것은 아이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왜 그렇게 아이를 불러서 부정적인 낙인을 아이에게 찍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희경 전 차관은 가족의 다양성 인식 조사에 대해서 혼외자, 혼중자라는 구분은 분명히 시작점이 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76%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했다. 혼외자, 혼중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국민의 76%가 찬성했는데 왜 모든 언론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다 그렇게 얘기했느냐. 가능하면 그러지 말자. 그냥 정우성 아들이라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혼외자가 아니라 그 태어난 신생아는 그냥 정우성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사 기자 출신인 김희경 전 차관은 2019년부터 2년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어난 그 아들, 정우성의 혼외자라는 표현과 그냥 정우성의 아들이라는 표현,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